스마트폰에서 유니티로 만든 게임을 플레이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광고 수익으로만 하루에 약 5천만원 넘게 벌었던 전설의 게임 플래피버드의 클론 게임을 만드는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초적인 개발 환경 세팅부터 정말 쉬운 게임 개발과 스토어 출시 방법, 그리고 광고를 붙여서 수익화하고 마케팅하는 게임의 사업화 방법까지 모두 배워보겠습니다. 추가로 이벤트를 통해 제가 30만 유튜브 채널 조코딩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게임을 직접 광고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만, 20만 이벤트 때도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돼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강의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플래피버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화면을 탭탭 하면서 기둥을 피해가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인데요, 이거를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게임 개발을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이번 첫 번째 강의의 목차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먼저 게임 엔진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유니티를 함께 설치하고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래피버드 클론 게임을 일부 개발하고 스마트폰에서 실행해보고 APK 파일까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엔진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임 엔진이란 쉽게 말해서 게임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데요, 게임 개발의 경우 보통 중력을 적용하거나 어떤 물체가 충돌하거나 하는 물리 법칙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일일이 코딩으로 하나하나 다 개발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게임 엔진에서는 물리 엔진 같은 걸 제공해서 그냥 쉽게 이 물리 법칙을 적용한다만 하면은 바로 중력이 적용되고 부딪히는 것도 자동으로 계산돼서 적용되는 등 굉장히 물리 법칙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서는 이런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오죠. 이런 애니메이션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또 사운드, 효과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쉽게 넣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즉,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또 게임 엔진을 활용하면 좋은 점이, 우리가 개발하려는 스마트폰용 게임 뿐만 아니라 윈도우나 맥에서 돌아가는 PC용 게임, TV에서 돌아가는 게임, 플스나 엑스박스처럼 콘솔 기기에서 돌아가는 게임이나 VR 게임,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에서 동작할 수 있는 게임까지 게임 엔진을 이용하면 손쉽게 여러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 엔진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 유니티와 언리얼 게임 엔진이 있겠습니다. 유니티는 C# 언어를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언리얼은 C++ 언어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게임 엔진의 장단점을 나열해보자면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고, 우리가 개발하려는 플래피버드라는 굉장히 단순한 2D 캐주얼 게임의 경우 좀 더 가볍다고 알려진 유니티로 개발하는 게 좀 더 간편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게임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니티 게임 엔진을 함께 설치하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먼저 유니티를 함께 설치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시고 주소창에 unity.com으로 접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 탭을 선택해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과 퍼스널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강의는 퍼스널 무료 버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을 이용하려면 12개월 동안 매출 또는 자본금이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원 미만이면 퍼스널 버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퍼스널 버전에서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사용자를 선택하면 가이드를 제공해주면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번 영상을 통해 함께 게임 개발을 해볼 거기 때문에 재방문 사용자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여기로 이동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약관에 동의를 해주시고 다운로드 유니티 허브를 눌러서 유니티를 다운받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 파일이 다운받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설치 파일을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용권 계약이 나오고 동의함,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유니티 허브 실행하기가 체크된 상태에서 마침을 누르면 유니티 허브가 실행됩니다. 실행해보시면 이렇게 유니티 허브 3.0 베타를 이용해볼 거냐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우리는 그냥 안정적인 2점대 버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Maybe Later를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면 유효한 라이센스가 없다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센스 관리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로그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면서 유니티 아이디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의 소셜 로그인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후 새 라이선스 활성화를 눌러서 이렇게 라이선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료 버전인 유니티 퍼스널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한화로 약 1억 원 미만이다. 이걸 체크하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퍼스널 라이센스가 등록이 됩니다. 이제 라이센스 등록이 완료되었으니 다음으로 환경 설정 옆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 설정에서 빠져나왔는데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메뉴 중 설치 탭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유니티 버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유니티 2020년 3.18 F1 버전인 LTS가 붙은 버전을 선택해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버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LTS가 붙은 거는 Long Time Support라고 해서 장기적인 지원이 되는 안정적인 버전을 의미합니다. 최신 버전의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면 사전 릴리즈 이런 곳에서 2022년 버전 알파, 2021년 베타 버전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안정적인 LTS 버전 중에 2020년 3.18 버전으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설치할 모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개발 도구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버전이 선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도 꾸준히 사용했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은 체크를 해제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가볍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플랫폼즈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우리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고 빌드를 할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를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니티가 설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유니티 허브는 이렇게 유니티를 여러 버전을 설치할 수 있고 프로젝트별로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을 선택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허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니티 버전을 선택해서 설치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특정 버전을 선택해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왼쪽 메뉴에서 프로젝트로 들어가셔서 새로 생성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특정 버전을 선택해서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설치한 이 안정적인 버전 얘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게임을 2D로 만들 건지 3D로 만들 건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2D 게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첫 번째 2D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플래피 클론이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되는 위치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생성을 눌러줍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이렇게 유니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만들기에 사용될 이미지를 받아주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켜셔서 주소창에 animalface.site에 flappy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제가 이번 강의에 사용될 이미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두었습니다. 주소는 본문과 댓글에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래 이미지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원하는 경로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에 사용자, 유저스의 사용자 이름 그리고 프로젝트 명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SS 안쪽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니티 프로젝트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SS 폴더 안쪽에 우리가 다운받은 이미지가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안에 여러 가지 게임 요소가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게임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안에 여러 가지 게임 요소가 한 번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분리해 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유니티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에서 현재 스프라이트 모드가 싱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셔서 멀티플로 변경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누르셔서 어플라이를 누르신 후 위쪽에 슬라이스 메뉴를 눌러서 아래쪽에 슬라이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게임 요소들이 하얀 선으로 하나씩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 나눠진 부분이 있다면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렇게 파란 선을 조절하시면 이미지를 나눈 구역을 수정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게임 요소가 잘 잘린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위쪽에 어플라이를 눌러보시게 되면 창을 닫았을 때 에셋의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각 게임 요소들이 이렇게 하나씩 잘 쪼개져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이미지가 준비 완료됐으니 본격적으로 게임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니티의 전반적인 화면 구성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프로젝트라는 탭은 아까 추가한 이미지를 확인한 것처럼 어떤 파일이나 폴더를 윈도우 탐색기처럼 폴더를 눌러서 안쪽에 있는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탐색기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씬은 영화에서도 무슨 씬 해가지고 씬 있죠. 그런 씬처럼 게임에서도 이 씬을 하나의 장면처럼 어떤 게임의 장면을 씬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보면은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카메라를 벗어나면 게임에서도 안 나오고요. 이 카메라에 들어가게 되면 게임에서 출연하게 되는 이 씬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하이라키는 이 씬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런 오브젝트가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뭐 게임 캐릭터나 모든 게임 화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오브젝트는 하나를 추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임 이미지, 배경 이미지를 씬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끌어다가 씬에 놓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실제로 이 하이라키 쪽에 보시면 샘플 씬 안에 원래 카메라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미지 언더바 0이라는 새로운 오브젝트, 이걸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오브젝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영화로 치면은 여기 씬이 있으면 이 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아니면 사물 이런 것들을 다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를 이 씬에서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배경이니까 얘를 가운데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인스펙터, 아까도 사용을 해봤죠. 인스펙터 창은 이런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이 오브젝트들의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 위치를 가운데로 맞추기 위해서 0, 0 이렇게 바꾸면 이 배경 이미지 오브젝트가 0,0 가운데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을 배치했을 때 메인 카메라 쪽을 보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 실제 게임 화면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 게임 화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세로로 폰을 세워놓고 그걸로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카메라 구도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씬 옆에 게임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게임이라는 탭은 이 씬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는 부분, 정말 실제 게임 화면 부분을 이 게임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려 있죠. 그럼 이거의 비율을 스마트폰 세로 길이에 맞게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보통 씬이랑 게임 이걸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이 게임 탭을 분리해서 얘를 한쪽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씬이랑 게임 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창을 조절해서 반반 정도 차지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화면을 스마트폰 세로 비율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위쪽에 프리 애스펙트
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이쪽에서 화면 비율을 맞춰줍니다. 다 가로 기준으로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 화면 비율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라벨을 모바일이라고 지어주고 타입을 에스펙트 레이토 비율로 해서 비율을 9대 16으로 하면 스마트폰 세로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OK를 누르면 이제 9대 16 모바일 비율로 여기 카메라 하얀색 테두리 이걸 보시면 9대 16 비율로 바뀌었죠. 그래서 실제 게임 화면도 9대 16 비율로 잘려져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배경이 다 안 담기고 잘리죠. 물론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지만 뒤에 만든 배경까지 다 나오려면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끌어당겨서 이 배경 화면과 카메라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안에 배경 오브젝트가 꽉 담겨서 잘 나왔죠. 이렇게 맞추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아까 이렇게 별이 있었다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드시면 저장을 하는 습관을 들여서 만든 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씬 안에서 우리가 추가한 배경 이미지 이 오브젝트를 현재는 이미지 언더바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리네임을 통해서 백그라운드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배경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새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이미지를 하나 끌어다가 게임 화면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씬에 추가하면 카메라 안에 들어와서 게임 화면에 나오게 되죠. 이거를 벗어나면 이렇게 안 나오고 샥 들어가면 게임 화면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 오브젝트 이미지 언더바 3이라는 오브젝트 이름으로 추가가 됐는데 얘를 마우스 우클릭 리네임을 통해서 bird라고 새라는 이름으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 이미지는 요거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장이 있죠. 이렇게 여러 장이 있는 이유는 보통 이런 게임 이미지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장의 그림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팔락팔락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주려면 지금 현재는 애니메이션 창이 없기 때문에 윈도우를 누르면 어떤 창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애니메이션 탭에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애니메이션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콘솔이라는 탭 옆에 배치를 해줬습니다. 콘솔은 코딩을 할 때 이렇게 로그를 찍어주면서 디버깅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사용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bird라는 오브젝트, 새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create를 눌러보시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줄 수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이름은 bird fly 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저장이 되면서 어떤 타임라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분리해서 이쪽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필요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쭉 선택해서 여기 안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이렇게 3개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각각 이 점들이 하나씩 이미지가 들어간 건데요. 이 왼쪽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실제 이미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보드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실제로 게임 화면에서 새가 파닥파닥 이는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닥인 이미지가 너무 빠르죠. 그럼 이걸 좀 천천히 하려면 이 간격을 좀 넓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격을 넓혀주시려면 이 다이아몬드를 전체 선택하시고 이거를 쭉 늘려주시면 시간초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을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간격 이렇게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을 돌리면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늘린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새가 이렇게 펄떡이긴 하는데 약간 부자연스러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펼쳐진 거 아래쪽, 이 날개가 아래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중간으로 온 다음에 위쪽으로 간 다음에 바로 다시 아래쪽으로 가니까 약간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해 주려면 올라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갔다가 내려가야 좀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붙여 넣어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를 또 끌어다가 간격을 맞춰서 놔줍니다. 일정하죠.
그 다음에 또 가운데에서 바로 다시 원래 아래로 가면은 이 시간 간격이 이렇게 똑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미지 얘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똑같은 간격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가 있는 날개에서 중간으로 왔다가 위로 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갔다가 아래로 가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스페이스를 눌러서 재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조금 날개짓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퍼덕퍼덕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느린 것 같으니까 좀 빠르게 해보려면 이걸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 간격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0.21 정도로 줄이면은 재생을 했을 때 이제는 좀 괜찮게 퍼덕퍼덕하죠.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벌드 오브젝트에 적용이 됐으니까 이게 실제로 잘 적용됐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여기에 재생 버튼을 눌러보시면 재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백그라운드에 인스펙터란을 보시면 이 백그라운드의 속성 중에 오더 인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이어의 오더, 순서라는 건데 이게 0으로 되어 있고 벌드라는 오브젝트도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순서가 어떤 게 먼저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배경이 먼저 오게 돼서 배경이 새 앞쪽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해 주시려면 한쪽 벌드의 오더를 하나 늘려주겠습니다. 버드의 오더를 1 이렇게 바꿔보시면 이제 버드 얘의 순서가 더 앞쪽에 오고 이 배경이 더 뒤쪽에 오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신 다음에 재생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는 이 새가 앞쪽에서 정상적으로 바닥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지 오브젝트를 씬에 등록하고 속성을 조정하고 새도 이미지를 추가해서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여기에 애니메이션 등록하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코딩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이게 유니티의 장점인데요. 유니티는 이런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추가하거나 속성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거나 이런 기능에 있어서 다 UI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코딩을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유니티에서는 게임 개발할 때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땅 이미지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땅을 이렇게 씬에 끌어다 놓으면 땅이 추가되고 씬 아래쪽에 이제 이미지 언더바 원 이라는 이름으로 땅 오브젝트가 등록이 되었는데요. 마우스 우클릭하고 리네임을 눌러서 그라운드라고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이 추가됐고 실제로 재생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또 땅이 사라지죠. 그럼 이거는 오더 등록이 안 된 건데 그라운드에 오더인 레이어를 이번에는 새보다 더 앞쪽에 2번으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이 배경보다는 훨씬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재생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새가 날아가고 땅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새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서 좀 날아가는 것 같은데 이 땅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새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땅을 클릭해서 이 길이를 좀 늘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쭉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잘못 늘린 거 되돌리려면 컨트롤 Z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브젝트 클릭을 해서 땅의 속성 중에 여기 드로우 모드라는 속성을 이 인스펙터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드로우 모드를 심플해서 타일드라고 바꾸게 되면 이를 늘렸을 때 이렇게 타일 형태로 이게 그냥 쭉 신장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규칙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마치 타일처럼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가 앞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주려면 이 게임 화면을 보시면 이 아래쪽 바닥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것처럼 나오면 마치 새가 좀 앞으로 가는 것 같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을 뒤로 가게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이 애니메이션에서 빨간색 녹화 버튼처럼 생긴 이 버튼을 누르고 바닥을 움직이면 실제로 이 움직임이 마치 녹화를 하는 것처럼 이 타임라인에 기록이 되는데요. 얘를 먼저 살짝 움직여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걸 키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키프레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포지션, XY 이렇게 해서 좌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 이게 키프레임 형태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됐다가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좀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네모가 시작될 때 그러면 한 3초쯤에 가서 얘를 쭉
끌어서 요쯤으로 딱 맞춰주면 녹화를 끝내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재생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조금 부자연스럽죠? 이 바닥이 처음에는 약간 천천히 움직이다가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지는 이런 이상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맨 아래쪽에 보스 탄젠트 이거를 리니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좀 자연스럽죠? 조금 느린 것 같으니 얘를 들어가고 살짝만 줄여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닥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움직이는 거랑 같이 보려면 저장을 해보시고 여기 위쪽에 재생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실행해보면 새가 퍼덕이면서 바닥이 뒤쪽으로 가면서 마치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새가 그냥 일정하게 한 지점에서 날아가는 이펙트만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 게임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새한테 중력이 작용해서 실제로 새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화면을 탭하면 새가 점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구현하려면 이 새 오브젝트에 중력을 적용해야겠죠. 그러면 중력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왼쪽에 하이라키에서 버드, 새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새가 선택이 됐고요. 먼저 가운데로 옮겨 보겠습니다. X를 0, Y를 0으로 놔서 완전 가운데로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스펙터에서 이런 위치 속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 줄 수도 있는데요. 아래쪽에 현재 이 애니메이터라고 우리가 추가한 애니메이션도 이 새의 인스펙터란의 속성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add 컴포넌트로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중력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만들어진 속성이 있어서 막 직접 코딩으로 중력을 계산해서 이 새한테 적용하지 않아도 그냥 떨어지도록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여기서 physics 2D, 2D 물리 안쪽에 rigid body 2D라는 걸 적용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 버드라는 이 오브젝트에 rigid body 2D라는 게 적용이 되면 중력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시고 재생을 눌러보시게 되면 새가 이렇게 중력을 받아서 쭉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렇게 새에 중력을 주는 것을 그냥 간단히 add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 rigid body 2D를 추가함으로써 바로 중력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직접 코딩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런데 이런 유니티 엔진을 이용하면 장점이 이런 물리적인 요소들을 손쉽게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바로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새가 쭉 떨어지기만 하면 안 되고 바닥에 닿으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니티에서 물리 엔진을 제공해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새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속성에서 또다시 add 컴포넌트를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physics 2D, 물리 2D 안쪽에 이번에는 캡슐 콜라이더라는 콜라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콜라이더가 뭐냐면 이렇게 이런 경계가 생겼는데요. 마우스 휠을 쭉 드래그해서 확대를 해보시면 이 캡슐 콜라이더 속성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초록색 원이 살짝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그 물리적으로 부딪혔을 때 이 경계를 나타내는 영역인데요. 이 경계가 되는 영역에 맞춰서 이제 물리적인 것이 적용이 됩니다. 즉, 이 새 모양에 맞춰서 이 물리 영역 경계를 정해줘야겠죠. 그러려면 우선 디렉션, 이 방향을 호리젠탈로 바꾸고 여기 에딧 콜라이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미 딱 맞춰져서 정해져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슉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모양에 맞춰서 최대한 딱 맞게 해주면 좀 더 이 물리 법칙이 잘 적용되어 보이겠죠. 경계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부딪힐 물체인 바닥에도 이런 콜라이더를 적용해줘서 이 물체와 이 바닥 물체가 부딪혔을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막아줘야겠죠. 그러려면 그라운드 오브젝트도 선택하신 다음에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physics 2D에서 콜라이더를 추가해 주는데 얘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박스 콜라이더 2D라는 속성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뭔가 초록색 영역이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바닥면이랑 딱 맞아야 되니까 이거를 맞춰주려면 물론 그냥 에디 콜라이더로 늘려도 되겠지만 여기에 오토 틸팅이라는 거를 체크해주게 되면 초록색 선이 이 박스에 맞춰서 쫙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콜라이더가 적용된 것끼리는 이제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거랑 유사하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새가 떨어지면서 그냥 바닥에 이번에는 충돌돼서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미지들을 씬에 추가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여기에 뭐 속성을 변경해봐서 위치를 조정하고 애니메이션도 등록하고 리지드 바디 2D 이런 콜라이더 같은 걸 추가해서 물리 법칙까지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딩이 한 번도 사용이 안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많아서 코딩 없이도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추가해야 될 기능 중에 화면을 터치했을 때 새가 점프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은 유니티의 정말 기본 기능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워서 직접 우리가 코드를 타이핑해서 어떤 오브젝트에 우리만의 코드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벌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아래쪽에 리지드 바디 2D, 콜라이더 2D 이런 속성을 우리가 add 컴포넌트를 통해서 추가를 해준 것처럼 우리가 작성할 코드를 컴포넌트로 이 새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이 속성 말고 우리만의 속성을 추가하려면 맨 아래쪽에 new script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를 이 벌드 오브젝트의 속성으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이름을 정해 주겠습니다. bird 점프라는 이름으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and add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bird 점프라는 스크립트가 마치 이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처럼 추가가 돼서 하나의 컴포넌트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bird 점프라는 빈 스크립트를 실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bird 점프 이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VS 코드가 기본 에디터로 설정이 되어 있으시다면 자동으로 VS 코드가 열리면서 이렇게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연결이 안 돼 있으시다면 유니티에서 Edit Preference를 선택해 줍니다. 가운데쯤에 External Tools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External Script Editor 이거를 클릭해서 Visual Studio Code를 선택해 줍니다. Visual Studio Code의 설치 방법은 이전에 올린 환경 세팅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창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스크립트 이름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Visual Studio Code가 뜨게 될 것입니다. Yes, I trust the authors를 누르면 이렇게 폴더 자체가 열리게 되고요. 이 Visual Studio Code를 이용하면 장점이 기본적으로 Visual Studio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Visual Studio는 클릭했을 때 실행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벼운 Visual Studio 코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Visual Studio 코드를 사용하려면 몇 가지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VS 코드 화면에서 왼쪽에 이런 블록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에 C# 익스텐션을 설치하겠습니까? 이렇게 뜨긴 하는데 이걸로 설치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마켓에서 검색해서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럼 필요한 익스텐션들을 하나씩 설치해 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설치하면 좋은데요. C#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C# 관련 문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익스텐션이 있는데 이거를 인스톨 해줘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티로 검색을 해보시면 Debuggers for Unity 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유니티 관련 디버깅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유니티 툴즈 이것도 선택을 해서 여기서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유니티 코드 스니펫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설치를 하게 되면 유니티 코드 중에 자주 사용되는 걸 자동 완성해 주도록 하는 그런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C# 그리고 이렇게 유니티 시리즈 3개를 설치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유니티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아까 익스텐션을 설치하면서 아셨겠지만 C#이라는 언어로 개발이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C# 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게 사실 거의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라도 이전에 배워보신 분이라면 변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 클래스
이런 개념을 배우셨을 텐데 이런 개념들은 어떤 언어라도 다 똑같습니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한데 뭐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큰 틀에서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이상 공부해 보신 분들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전에 찍어놓은 파이썬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무리 없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스텐션들 이것저것 설치를 했으니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VS 코드를 껐다가 다시 이 벌드 점프 이 스크립트를 클릭해서 다시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치한 익스텐션들이 잘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뭔가를 다운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렸더니 설치가 완료됐고 이게 경고 메시지를 보니까 .NET Core SDK가 cannot be located 뭐 디버깅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get the .NET Core SDK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NET SDK를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톨러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뭔가 필요한 SDK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껐다가 버드 점프 스크립트를 클릭해서 VS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키자마자 이렇게 셀렉트 프로젝트라고 뜨는데 우리는 현재 플래피 클론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었죠. 그럼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도 이게 뜨는데 .NET 프레임워크 버전 4.7.1 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소로 가서 설치하면 된다고 하니까 얘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근데 4.7.1 요거를 다운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로퍼 팩을 받아줍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다시 껐다가 켜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작성된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글씨를 확대하려면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전반적으로 글씨가 확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using 구문부터 살펴보면 이거는 파이썬에서 import처럼 외부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즉 유니티에서 사용되는 유니티 엔진 모듈이랑 컬렉션 이런 거를 가져오는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임포트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듈들을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C샵에서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bird jump라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줬었죠. 근데 그 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클래스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땡땡 뒤에 있는 거는 상속받는 클래스인데요. 즉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걸 버드 점프가 상속받아서 만든다 라는 건데 이런 것까지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클래스가 아니라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기능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클래스 안에는 두 가지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함수는 start라는 함수와 update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기능은 start는 이 코드가 실행될 때 처음 딱 한 번만 동작하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고 update 부분에는 게임에서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코드를 여기에 넣습니다. 여기서 프레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걸어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했을 때 사실은 사람이 걸어가는 영상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런 정지된 한 장 한 장에 조금씩 변화된 이미지들이 쭉 연결이 돼서 하나의 영상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이미지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FPS라는 단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FPS는 프레임 퍼 세컨드의 약자로 초당 몇 프레임이 지나가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즉 24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하면 1초 동안에 24장의 이미지가 짜르륵 지나가는 것을 24 FPS라고 부릅니다. 즉 1초 동안 이런 이미지가 24장이 샥 지나가는 것을 말하죠. 30 FPS는 1초에 30장, 60 FPS는 1초에 60장이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코드로 와서 업데이트 함수가 매 프레임마다 실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게임에서도 영상과 마찬가지로
프레임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 FPS 게임의 경우 1초에 60개의 이미지가 지나가는 게임인데요. 즉, 이 업데이트 함수의 경우 매 프레임마다, 즉 1초에 60번 여기 안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스타트는 최초 한 번, 그리고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히 프린트 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C샵을 이용해서 간단한 문장을 프린트할 때는 debug.log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괄호 안에 출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넣으면 되는데요. 괄호 안에 큰 따옴표를 써주고 이 안에 start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마치 파이썬에서 우리가 프린트 문을 찍어보거나 자바스크립트에서 콘솔 로그를 찍는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C샵 유니티에서는 debug.log를 이용해서 이런 기본적인 동작을 확인합니다. 이걸 복사해서 업데이트에도 그대로 붙여넣고 이 안에 업데이트입니다 라고 쓰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창을 내려서 재생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게임이 실행되고 아래쪽에 콘솔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업데이트입니다가 엄청나게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을 정지해서 살펴보면 맨 위에 스타트입니다 라는 게 처음 찍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입니다가 엄청나게 많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이 게임의 1초가 흐를 때마다 FPS만큼 이 업데이트는 쭉 계속 실행이 되고 스타트는 최초에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니티 안에 C샵 스크립트의 전체적인 코드의 흐름을 알아봤고요.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트, 업데이트 혹은 다른 바깥에 원하는 코드를 입력하면 그 코드가 해당 오브젝트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스타트는 최초에 한 번, 업데이트는 프레임마다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유니티 스크립트의 흐름을 이해했으니 이제 점프하는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다시 유니티로 와보시면 이 bird라는 오브젝트에 점프하는 기능을 스크립트로 넣을 건데요. 이때 좋은 점이 우리는 이 bird 오브젝트 안에 이미 rigidbody2D라는 속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rigidbody2D를 추가하니까 아까 중력이 생겨서 새가 떨어졌었죠. 그런 것처럼 이 rigidbody2D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적인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rigidbody2D를 이용해서 점프하는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스크립트에서 rigidbody2D를 불러와서 여기서 점프하는 기능을 수행시키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직접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bird에 있는 rigidbody2D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거기서 점프하는 기능을 구현할 거기 때문에 먼저 rigidbody2D를 담아줄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C샵에서 변수를 만들 때는 파이썬과 다르게 먼저 자료형을 앞에 써주고 변수를 써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는 그냥 num은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다면 C샵에서는 int num은 1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고 끝에 세미콜론도 붙여서 한 문장이 끝났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즉, 자료형을 앞에 써주고 변수 이름을 써준 다음에 등호로 바로 할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언만 해주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rigidbody2D라는 클래스를 가진 자료형 클래스를 가졌다는 게 이제 그 자료형이라는 건데 보여드리면 rigid 여기 자동 완성이 되죠. rigidbody2D라는 자료형을 가져와서 여기에 rb라는 변수를 만들고 일단 선언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rb라는 거는 rigidbody2D라는 걸 받을 수 있는 변수다 라는 겁니다. 즉, 이 변수의 상자의 자료형이 아까 int num은 int를 담을 수 있는 num이라는 상자라는 뜻인데 rigidbody2D rb라고 지었으면 이 rb라는 상자는 rigidbody2D라는 클래스를 가진 것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 rigidbody2D를 받을 수 있는 rb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최초에 스타트를 할 때 이 rb 안에 rigidbody2D 컴포넌트를 받아주는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rb는 이때 어떤 컴포넌트를 가져오려면 get component라는 걸 쓰면 되는데요. 여기 자동 완성이 되죠. get component 하고 꺽쇠를 써주고 괄호를 열고 닫고를 해주면
이 꺽쇠 안에 가져올 컴포넌트의 이름을 작성을 해줍니다. 우리는 rigid body 2D 자동 완성할 때는 탭을 누르면 됩니다. rigid body 2D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RB에 담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를 가져왔으니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이 되는 거니까 화면을 터치했을 때 그때 점프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러려면 if문을 이용해서 if문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 완성이 됩니다. 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if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동 완성돼서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땡땡 하고 여기 아래에 이렇게 써줬었죠. 샵에서는 괄호 안에 true, false가 될 수 있는 구문을 넣고 여기에 중괄호를 통해서 이 안쪽에 있는 문이 이 if가 true일 때 동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 방법이 크게 다르진 않죠. 그래서 if문 안에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터치를 했을 때 유니티에서는 다행히 모바일이랑 컴퓨터에서 테스트할 때랑 맞추기 위해서 마우스 클릭이랑 스마트폰 터치랑 똑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동작을 할 수 있는데요. if문 안쪽에 입력할 때 나타내는 input.get mouse 자동 완성이 되죠. get mouse 버튼 down up 뭐 이런 게 있는데 눌렀을 때를 보려면 get mouse 버튼 down을 하면 마우스를 눌렀을 때를 감지해서 괄호 열고 닫고를 한 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 인수로 0을 넣어주면 마우스 왼쪽 버튼이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점프하도록 만들어줘야겠죠. 점프하는 거는 RB, rigid body 2D라는 물리 속성을 가져와서 이 안에 RB.velocity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velocity는 속도를 나타내는 속성인데 이 속성 값에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vector2라는 것이 있는데 vector2 up이라고 쓰면 vector2가 어떤 거냐면 0,1을 의미합니다. 벡터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벡터라는 거는 이렇게 몇 콤마 몇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좌표 같은 개념입니다. 벡터2라는 건 2차원 좌표로 x, y고 벡터3는 x, y, z까지 나타내는데 우리는 지금 2D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벡터2를 입력하게 되면 x, y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vector2.up은 0,1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0,1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뭔가 숫자를 하게 되면 이 숫자가 곱해져서 이게 0,3이 됩니다. 즉, 이 rigid body 2D를 가져온 거에 속도 값을 0,3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위쪽 Y좌표 방향으로 3만큼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가 점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죠. 네, 그리고 항상 파이썬과 다르게 C샵에서는 문장이 끝나고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하나의 구문이 완성됩니다. 다시 전체적인 코드를 정리하자면 rigid body 2D 물리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점프 기능을 구현하였는데요. 먼저 rigid body를 가져올 수 있는 rigid body 2D라는 클래스를 가진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RB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스타트 최초 시작할 때 RB라는 변수에 get component라는 걸 이용해서 rigid body 2D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RB라는 변수에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if get mouse 버튼 down 마우스가 눌렸을 때 이게 터치했을 때랑 똑같이 동작하는데요. 마우스가 눌렸을 때 매 프레임마다 이 업데이트가 매 프레임마다 보는 거였죠.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마우스 버튼이 눌렸는지 검사를 해서 만약에 눌렸다면 RB 안에 있는 velocity, rigid body 2D 안에 있는 속도, 속성을 이용해서 이 속도 값이 vector2.up 위쪽 방향으로 3만큼 힘을 받아서 점프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처음 보시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니 어떤 컴포넌트를 받을 변수를 만들고 컴포넌트를 받아서 그 컴포넌트에서 뭔가를 하는 것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로 항상 틈틈이 저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하였듯 이런 코드들은 큰 흐름만 이해하면 사실 이런 세부적인 코드가 뭔지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리지드 바디를 불러와서 뭔가 점프를 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구글에 이런 식으로 구글 검색창에 사용하는 뭐 엔진, 프레임워크, 언어 이런 걸 앞에 써주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행위로 검색을 해주게 되면 수많은 문서에서 리지드 바디 2D를 이용해서 점프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쓴 방법 아니고도 다른 방법으로 점프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이 올라왔죠. 2D 캐릭터를 점프하고 싶다. 이런 유니티
공식 커뮤니티에 보통 이런 질문 답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게 유니티의 장점이죠. 많이 사용되는 2대 게임 엔진 중에 하나니까 이런 질문 답변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참고할 코드도 구글에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걸 골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할 때 리지드 바디 2D를 어떻게 이용하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답변이 있죠. 리지드 바디 2D에 벨로시티를 가져와서 여기에 벡터 2,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벡터 2.up이 아까 말씀드렸듯 0,1이랑 같은 거고, 여기에 곱하기 저희는 3을 해줬는데 여기에 점프 포스라고 이렇게 아예 어떤 특정 플로트 값을 정해서 이렇게 변수 형태로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작성했는지 코드를 참고하시면 굳이 이 모든 세부적인 코드를 외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만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다른 커뮤니티 글 같은 것에서 어떻게 코드가 작성됐는지 이렇게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큰 흐름만 이해한다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내 코드로 옮겨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플래피버드만 만들 게 아니고 다른 게임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큰 흐름, 어떻게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거기서 뭘 한다 정도의 개념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거를 구글에 검색하시면 참고할 수 있는 코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원하는 코드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유니티로 오면 스크립트를 불러오고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번에 이 게임 란을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면은 새가 점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프가 좀 작은 것 같다, 좀 더 크게 점프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이 숫자를 조절하면 되겠죠. 다시 정지하고 여기 위쪽 방향으로 3이라고 숫자를 줬는데 아까 구글 검색에서 나온 것처럼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를 넣어주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플로트, 이거는 플로트가 소수점이 있는 숫자 자료형인데요. 점프 파워, 이런 변수를 만들고 이 점프 파워라는 변수를 여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변수 중에 현재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데 여기 앞에 public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public이 접근 제한자의 개념인데, 요거는 자바를 배운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것 같은데 파이썬에서는 이 접근 제한자를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접근 제한자를 설명하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면 사실은 외부 바깥에 다른 클래스에서 이 점프 파워를 접근할 수 없고, 이렇게 앞에 public이라고 붙이게 되면 이 변수가 퍼블릭하게, 말 그대로 공개가 되는 거라서 얘를 저장하고 유니티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래쪽에 벌드 점프 스크립트 컴포넌트 추가한 거에 이렇게 점프 파워라는 게 아까 없던 점프 파워라는 변수가 생기고 여기에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퍼블릭으로 공개한 변수는 단순히 코드 에디터에서 어떤 숫자를 코드로 입력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니티 에디터에서도 그 코드 바깥에서도 여기에 접근해서 이 점프 파워를 직접 숫자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3.5 정도로 숫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점프 파워가 3.5 정도로 조금 더 세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늘려보면 8, 이 정도로 늘려보면 엄청 이번엔 점프가 세졌죠. 이런 식으로 직접 퍼블릭하게 변수를 공개하게 되면 직접 유니티 에디터에서 이 숫자를 조절함으로써 코드에서 작성하는 것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런 값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한 3.5 정도가 적당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했을 때 새를 클릭하면 점프를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뒤에 더 개발을 하기 전에 먼저 스마트폰에서도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유니티로 만든 게임을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USB를 연결하여 USB 디버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APK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간단한 USB 디버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켜셔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맨 아래쪽에 있는 휴대전화 정보 탭에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빌드 번호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를 계속 탭 해보시면 한 10번 탭하시면 이렇게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이동하셔서 설정 맨 처음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개발자 옵션이라는 게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줍니다. 개발자 옵션에서 아래쪽에 USB 디버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하시면 이제 유니티와 연결해서 직접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하신 다음에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하시면 상단에 이런 게 뜨는데 이걸 눌러서 USB 사용 용도를 파일 전송으로 맞춰주시고 USB 디버깅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창이 뜨면 데이터 접근에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USB를 연결하신 다음에 유니티에서 여기 샘플 씬이라고 우리가 만든 씬을 드래그해서 assets 안에 씬 폴더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씬 폴더에 샘플 씬이라는 씬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파일에 빌드 세팅스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적으로 PC Mac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씬이 우리가 만든 이 샘플 씬 이름은 뭐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씬의 샘플 씬이 잘 선택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디바이스 설치 중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스위치 플랫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이 유니티 로고가 위에서 PC, Mac용으로 있다가 이제 안드로이드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연결한 디바이스가 삼성 안드로이드 드라이버 오류라고 뜨는데 여기 developer.samsung 홈페이지에서 안드로이드 USB 드라이버를 받아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눌러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소는 본문과 댓글에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침을 누르고 연결해보면 이제는 디바이스 연결이 오류 없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도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 허용하겠냐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때 허용을 하고 USB 디버깅 허용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Build and Run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앱 파일, APK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라고 뜨는데요. 이거는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코딩 플래피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프로젝트 명으로 자동으로 앱이 깔리고 이걸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유니티로 만든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 볼 수 있습니다. USB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빌드 앤 런이 아니라 그냥 빌드를 눌러서 APK 파일만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 APK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든 어떤 방식으로 내 스마트폰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이 APK 파일을 설치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앞서 인트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코딩 30만 구독자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조코딩 영상을 통해서 웹이나 앱, 게임 등을 개발하시고 아래 내용과 댓글란에도 있는 것처럼 설문지로 제출해주신 분께 상품과 함께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에 있는 내용과 댓글란을 참고해주세요. 앞으로의 강의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